낭만서점 63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허입니다. 네, 오늘은 평론 쓰느니 빠졌네요. 예, 뭐 저번이랑 똑같이 인사드리면 식상할 것 같아서 네, 늘 쓰시는 평론이니까. 예. 예. 네. 경환 씨는 뭐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예, 저는 이번 주 중국식 룰렛을 읽으면서 즐겁게 지냈고요. 또 음악 작업도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라서 네, 유상봉 군의 앨범이 나옵니다. 제주소년의 또 다른 멤버 사보라는 이름으로, SABO라는 이름으로. 아마 이 업로드 이후에 한 며칠 기다리시면은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그 유상봉 씨가 이 음반을 내실 때 경환 씨도 도움을 많이 주셨나요? 그럼요. 어마어마한 도움을 주고 있죠. 예, 제가 후반 작업들을 좀 제 귀를 거쳐서 하고 있고, 또 제가 코러스도 좀 했고, 베이스 기타 쳤고요. 그런 게 좀 있죠.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군요. 네네. 쉐이커도 좀 흔들었네요. 아, 쉐이커라는 게 약간 그 달걀 모양의 샤각샤각. 예. 그거군요. 네. 예. 저도 뭐 책 읽으면서 영화 보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여름이 쉽게 안 끝나네요. 이게 끝나긴 하는 걸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며칠 전에는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요? 아니, 가을이 오긴 오는 건가? 만약에 온다면 낮 최고 기온 17도 이런 걸 맛볼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에 가을이 다가온다는 생각에 좀 설레더라고요. 네. 지금으로선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영하로 내려가는 네,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데요. 올여름은 참 긴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다뤘던 크리피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그 아래 다람쥐 사랑님. 프랑켄슈타인에다가 스티븐 킹 소설까지 낭만서적이 요즘 다양한 걸 다루는 것 같아 좋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예, 낭만서적도 괜찮네요. 예, 낭만서점입니다. 낭만서점에서 다루는 책들이 낭만서적이겠네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저희 좀 더 다양하고 또 좋은 작품들 위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 잘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솔림님, 네. 예, 오늘 업로드 안 되나요?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네요. 현기증 납니다. 네, 현기증까지 나신다고. 낭만서점 일꾼님이 네. 휴일이 끼어서 업데이트가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서늘한 공포를 느낄 수 있는 방송이 될 듯합니다. 즐겨주세요. 했습니다. 네, 솔림님 저희 정말 현기증이 날 정도로 기다려주셨군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쿨 땡큐님, 크리피 무서워요. 뭔가 현실이랑 맞물려서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상상하니까 정말 제대로 특집이네요. 하셨고요. 네, 그 크리피에 대한 평들이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요. 토메이토스님, 크리피 너무 흥미진진해서 직접 읽어야지 하면서도 뒤가 궁금한 나머지 스포일러까지 다 들어버렸는데 이름들이 새로 막 나와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실 겁니다. 예, 재미있는 책 추천 감사합니다. 네, 뒤가 재밌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크리피에 대한 재밌다는 답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저도 다시 들었잖아요. 저도요. 경환 씨 어떠셨어요? 아니, 그렇게 재밌단 말이야? 그러면서 다시 들었는데 재밌긴 재밌더군요. 네. 이 소설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고 저희가 재밌다 하면서 이제 앞에 썰을 풀으니까 네. 뒤에 내용도 더 궁금해지고 늘 그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재밌다고. 그렇기보단 저희가 정말 재미있게 읽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맞아요. 하고요. 네. 또 저도 새벽에 저희 방송 다시 들었거든요. 잠이 안 와서 네. 무서운 거 들어봐야지 라고 하고 들었는데 제가 읽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막 그 니시노 했잖아요. 제 목소리인데 왜 상상이 되니까 너무 무서워서 저 그날 밤에 악몽을 꿨습니다. 아이고 저런. 저 사람 우리 아빠가 아니에요. 예. 마지막으로 고래내 숲지기 님이요. 휴가 때문에 밀린 에피소드 운전하면서 정주행 중인데요. 하트가 없다고 한탄하시는 허이님 덕분에 주차 후 한 번에 새 에피소드 하트 발사했습니다. 크리피를 도서관에서 빌리려고 하니 권당 대출 예약이 초과됐다고 나오는데 낭만서점의 힘인가요? 허이님, 경환님, 낭설어 여러분 더운 여름 거의 다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네, 고래내 숲지기님 저의 이 한탄 그냥 흘려들으시지 않고 또 저를 위해
낭만 서점을 위해 하트를 발사해 주셨군요. 역시 하트와 댓글은 구애해야 제맛이죠. 그렇죠. 너무 좋아 정말. 네, 고래네 숲지기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책 선물 드릴까요? 네, 아무래도 주차 후에 예. 하트까지 발사하신 고래네 숲지기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뉴스@교보북.co.kr로 받으실 주소 남겨주세요.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 서점입니다. 낭만 서점 속 코너죠. 이슈를 담은 책. 이번 주는 은희경 소설집 중국식 룰렛과 함께 다루면 좋을 만한 책 2권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우연과 필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는 책 2권 골랐는데요. 네. 첫 번째는 폴 오스터의 환상의 책입니다. 폴 오스터. 달의 궁전이라는 작품으로 좀 유명해서 저는 또 알고 있는데. 예, 네. 저는 또 뉴욕 3부작으로 기억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뉴욕 3부작. 네. 거기서 제가 일부를 읽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 소설은요, 비행기 사고로 일가족을 잃은 데이비드 짐머의 이야기인데요. 이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다 잃어버린 짐머가 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하루 종일 집구석에서 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무성 영화를 보게 되는데요. 이 영화 속에 헥터만이라는 생소한 코미디언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게 되는데 그 순간 짐머는 자신에게 아직 삶의 의욕이 남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코미디가 굉장한 일을 했네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삶의 우연성 그리고 그런 비극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연을 통한 또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인데 폴 오스터 하면 저는 확실히 우연에 대한 많은 이야기 그리고 우연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작가가 아닌가 싶어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기법 안에 우연이 많이 작용하고 있군요. 네. 그런데 단순한 우연이라는 것이 정말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우연이 또 어떤 필연 속에서 존재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풍기기도 합니다. 네. 무엇보다 환상의 책 제목답게 표지가 굉장히 환상적이고 예뻐요. 벌써부터 눈을 끕니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책 한국 작가입니다. 네. 편혜영 작가님인데요. 편혜영 작가님의 몬순이라는 소설입니다. 네. 이상문학상 작품집이고 이 안에 표지에 가장 크게 얼굴과 대상수상작 편혜영 몬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이 몬순이라는 표제 자체가요. 이 여름과 겨울에 풍향이 거의 정반대가 되는 이 바람. 그것이 이제 광범위한 지역에 불 때 이 현상을 이 몬순이라고 하는데, 네, 이 몬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러한 몬순처럼 예측 불가능한 어떤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모르는 한국어 단어를 하나 알게 됐네요. 몬순. 예, 기후학 용어이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연과 필연으로 점철된 또 행불행이 뒤섞인 것에서 나타나는 어떤 것이라는 그런 인식 여러분 이 소설 통해서 또 다시금 되새겨 보셨으면 합니다. 네. 네, 오늘 낭만서점 63회 방송에서 다룰 책은요. 은희경 작가님의 중국식 룰렛이라는 소설집입니다. 네. 그러니까 첫 소설은 중국식 룰렛이고 한 6편의 소설로 단편 소설들이 모여 있는 거죠. 예. 은희경 작가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2부 방송에 출연하십니다. 빠밤. 잠시 후에 저희가 함께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텐데 여러분은 아마 다음 주에 업로드된 방송을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먼저 이 책에 대해서 좀 일찍 모여서 얘기를 하고요. 뒤에 이제 은희경 작가님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요. 이따가 말해야 되나?
저는 제주도에서 한번 뵌 적이 있거든요. 강연회를 오셨어요. 저희 학교로. 제가 학생 때. 그때 줄 서서 사인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받았죠. 그래서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하실 게 있군요. 예. 아니 은희경 작가님과 네. 그 경환 씨의 인연이 또 그런 사인을 이렇게 받은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네네. 제주소년의 음악 중에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그렇죠. 예. 은희경 작가님과 관련이 있죠.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라는 곡을 네, 제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은희경 작가님의 책 제목에서 따오신 거라고. 맞아요. 네, 은희경 작가님의 책 소설 중에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라는 소설이 있고 심지어 SBS였나요? 드라마 제목도 있더군요. 네, 있습니다. 네, 지성 씨가 주연하셨던 걸로. 예, 맞아요. 네. 은희경 작가님 이따가 나와주실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경 작가님 소개를 그럼 경환 씨가 먼저 해주시죠. 네. 199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의 중편소설 이중주가 당선되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소설집 타인에게 말 걸기,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 상속,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 다른 모든 눈송이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단 하나의 눈송이, 장편소설 새해 선물,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그것은 꿈이었을까, 마이너리그, 비밀과 거짓말, 소년을 위로해줘, 태연한 인생 등이 있습니다. 문학동네 소설상, 동서문학상, 이상문학상, 한국소설문학상, 한국일보문학상, 이산문학상, 동인문학상, 황순원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예. 정말 많은 작품과 많은 상을 받으신, 예. 정말, 은희경이라는 이름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다라는 말이, 예, 한동안 회자되기도 했는데요. 저는 사실, 여기에서 지금 열거된 책들 중에서 한 권의 책으로 입문을 했고 그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어떤 책이요? 그것은 꿈이었을까. 그래서 야 이거 되게 재밌는데 하고 그 강연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소설에 대해서 다들 질문을 하나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그냥 질문을 했어요. 비틀즈 노래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 목차가 비틀즈 노래예요. 네. 그래서 그게 큰 의미가 있느냐 질문했는데, 그냥 이 작가의 말 쪽에 써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셔서 그냥 질문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의의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경환 씨 굉장히 적극적인 학생이셨군요.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이거 나도 말 한번 걸어보고 싶은데 하다가 거의 마지막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학창 시절에 그렇게 학교에 어떤 작가들이 강연을 왔을 때 또 가신 아니요. 적이 있나요? 그 다음 주인가 진중권 선생님 오셨는데 제가 안 갔습니다. 그랬군요. 호불호가 정말 뚜렷하시네요. 호불호는 아니고요. 그냥 안 갔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이 중국식 룰렛, 이 소설집에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허희 씨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책은 은희경 작가님의 6번째 소설집인데요. 8년 전부터 올해 봄까지 쓴 6편의 단편 소설을 모았습니다. 이번 소설집의 특징은 표제 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각 단편이 술, 옷, 신발, 가방, 책, 음악 등을 테마로 해서 쓰여졌습니다. 예. 경환 씨도 읽으시면서 재밌네요. 이 부분 좀 특이하다고 느끼셨죠? 네. 일단 저는 모르겠어요. 바본가 봐요. 중국식 룰렛으로 쭉 가는 줄 알았어요. 장편? 네네. 네. 그래서, 다음 얘기 어떻게 되는 거지? 했는데 다른 얘기더군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중국식 룰렛이 표제로 나와 있고, 바로 이제 페이지를 넘기면 중국식 룰렛이 나오니까, 예, 아마 그렇게 또 헷갈리셨을 그리고 수도 있겠어요. 표지에도 다 술병밖에 없어서, 다음 이야기를 기대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네. 은희경 작가님은 이렇게 소설을 쓴 것에 대해서 친근한 사물들이 어떤 낯선 이야기를 품고 있을지 상상해보는 게 재미있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낭만서점에서는 그 중에서 이 3편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표제적인 중국식 룰렛을 비롯해서 대용품, 별의 동굴을 다룰 예정인데요. 신영철 평론가가 어느 칼럼에서 은희경 작가의 중국식 룰렛에 대해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소설가 은희경의 새 책이 나왔다는 소식은 뉴스가 되지만 그 책이 좋다는 사실은 뉴스가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나는 지금부터 아주 진부한 소식을 독자들에게 전해야 한다. 은희경의 6번째 소설집 중국식 룰렛은 좋다. 언제나 그랬듯 구조가 치밀해 서술에 낭비가 없고 흐리멍덩한 문장은 박멸돼 있으며 감정의 방류 없이도 인물을 정확히 이해시킨다. 좋다는 사실은 더 이상 뉴스가 되지 않는 이 은희경 작가의 작품의 좋음에 대한 이야기.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아, 오늘 이 소설 소개가 아주 깔끔하네요. 아, 왜요? 마지막에 이게 딱 준비된 멘트. 네.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늘 항상 제가 이렇게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그랬었죠.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희가 최근에는 일종의 추리 소설들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항상 앞부분에 어떤 미끼를 던지고 그렇죠. 예, 뒤에 어떻게 될지를 말씀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과연 니시노는 누구일까요? 과연 미스터 메르세데스를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주로 그런 소설을 지금 3주 연속 다루다가 그렇죠. 이제 중국식 룰렛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자 그럼 표제작인 중국식 룰렛 저희가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이 중국식 룰렛은 여러 사물들을 테마로 해서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예, 표제작인 중국식 룰렛은 술을 제재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네. 또 어떤 영화 제목에서 따왔다고요? 예. 이 중국식 룰렛이라는 제목은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의 영화에서 따온 제목인데요. 이 영화에서 중국식 룰렛은 팀을 우선 나눕니다. 그런 다음에 상대팀에 질문을 던져서 그들이 우리 팀에 누구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맞히는 심리게임이라고 하네요. 그 영화에서 하는 게임인가 봐요. 그럼? 예. 보통 우리가 룰렛 하면 떠올리는 것이 저만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러시안 룰렛 그러니까요. 떠오릅니다. 예. 끔찍한. 예. 러시안 룰렛이 그 총을 예. 이렇게 머리에 대고 총알은 하나만 들어있고. 그렇죠. 그리고 돌려서 쏘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제 그 확률상 이렇게 머리에 겨누고 6분의 1. 예, 당길 때마다 심장이 덜컥덜컥 내려앉는. 예. 뭐 그런 게임이 다 있어. 그러게요. 이게 게임은 아닌 것 같고 보통 포로드를 시켰다 뭐 이런 것도 본 것 같은데. 예, 뒤에 뭐 마피아 조직 같은 데서 막 예, 나오는 것 같기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식 룰렛은 좀 다른 맥락을 또 갖고 있는 게임입니다. 네. 예, 은희경 작가의 소설에서는 네 남자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일종의 진실 게임을 벌이는데요. 이들은 싱글 몰트 위스키만을 파는 K의 술집에 우연히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K의 술집이 좀 특이한 그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네. 구하기 쉬운 싼 술과 구하기 어려운 값비싼 술을 이 각각의 잔에 따라 놓고요. 손님들이 선택하게끔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네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님이 술을 좀 아나 모르나 냄새만 맡고도 좋은 술을 구별해낼 것인가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도 우연히 좋은 술을 택해서 횡재하는 기분 그거를 주인이 지켜보면서 즐기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K는 굉장히 특이한 것이 그 가격을 똑같이 매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님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값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싼 술을 어떤 손님이 골랐다면 보통의 가격보다 더 비싸게 그렇죠. 마시는 거죠. 바가지 쓴 거죠. 네.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희귀한 술을 골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횡재한 횡재를 거죠. 한 거죠. 행운을 얻은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K가 은밀히 즐기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이러한 독특한 K의 술집에서 네 남자가 진실 게임을 벌이는 것인데요. 이 예컨대 고급 양복을 입은 청년이 떠드는 위스키에 관한 이야기가 이 나중에는 또 부정확하다. 뭐 이런 내용이 밝혀지고요. 또 다른 세 사람의 경우에 대해서도 비슷한 일들이 또 일어나는데 사실 이들의 대화에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냐를 가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서술을 따라가서 정확히 어떤
얘기다 이런 거를 알려고 하는 게 무의미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과연 이들이 정말 말하고 있는 게 진짜일까? 거기에 대한 의심도 계속 들고요. 네네. 또 이들끼리 서로 그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의 정직성을 점수로 매길 수 있다면 1부터 9까지 점수 중에 어떤 점수를 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때 다 사람들이 5점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1부터 10점이었으면은 5점이면은 아래로 조금 쳐져 있는 건데 1부터 9니까 5는 정중앙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라고 하기도 모호하고 그렇다고 진짜라고 하기에도 모호한 네, 그런 점수를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소설은 이 사실의 영역과 거짓의 영역의 그 모호한 경계 지점에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어떤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소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은희경 작가의 소설 중에 제목이 아예 있잖아요. 예. 비밀과 거짓말. 예. 그렇죠. 이번에도 같은 테마를 좀 취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비밀과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언제나 저는 비밀하면 떠오르는 말이 이상의 그 글 중에 하나의 대목이거든요. 비밀이 없는 사람은 재산이 없는 것처럼 가난하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자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재산은요? 아니요. 비밀? 네. 네. 경아 씨는 어떠신가요? 네, 제 재산은요? 글쎄요. 그래도 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비밀? 냅니다. 저희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저희 무슨 경제적 재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비밀의 총량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총량. 네. 그렇죠. 네.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지 않은 저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는 순간 제 인생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그렇게 공개된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네.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저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네, 어떤 비밀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니, 그런 종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뭐 제가 무슨 사람을 죽였다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제가 감당하는 어떤 영역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일단 중국식 룰렛 한 판 할까요? 무서워서 안 할래요. 네. 제가 얼마 전에 트루스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네. 근데 그 트루스라는 영화가 뭐 제목에서도 이미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용이 비슷해요. 결국 그 언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 정보들이라는 것이 과연 진실일까? 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그 영화에 대한 글에서도 진실이란 사실과 거짓의 모호한 경계 지점에 있다는 취지로 썼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비밀과 거짓말 혹은 이 중국식 룰렛을 둘러싼 이들의 어떤 대화들이 네. 결국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네, 어떤 비밀들과 또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소설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저희가 또 낭독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저희가 읽어드릴 부분은 이 술집에 모인 네 사람이 진실 게임을 벌이게 되는 네. 그 장면입니다. 네. 네,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빈 술병을 들어보이며 K가 말했다. 새 술을 마시면서는 게임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일종의 진실 게임인데 룰은 간단해요. 한 사람이 질문을 던지면 지적받은 사람이 거기에 대답을 하면 됩니다. 대답하고 나서 술을 한 잔 마시는 거죠. 단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들통나면 곧바로 게임에서 빠져야 합니다. 대답하기 싫은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하죠? 게임을 좋아하는지 아르마니 청년이 흥미를 보였다. 대답을 못하면 술을 못 마셔요. 원래는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거지만 이 자리에는 술 마시는 걸 별로 생각할 사람이 없을 테니 반대로 하는 겁니다. 일단 새 술을 가져온 뒤에 경험 있는 사람끼리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K가 내게 눈짓을 보냈다. K가 4개의 잔에
차례로 위스키를 따르더니 그중 하나를 내 앞으로 밀어놓으며 말했다. 질문 시작합니다. 나는 K의 한쪽 눈이 일그러지며 눈 속에 검고 서늘한 기운이 서리는 것을 보았다. 당신 생애 최고의 날은 언제였습니까? 나는 K가 자신과 함께 라스베이거스에 있던 날을 기억나게 하려는 것임을 눈치챘다. 그날 룰렛에서 스플릿 배팅으로 17배가 터졌던 것이다. 당시에는 의사 면허를 받은 날 못지않게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은 달랐다. 차라리 그 전날 아내가 레드 앤드 블랙 배팅에서 한 배 맞았던 순간이 더 기뻤다. 그날 아내는 계속해서 한 배에만 걸었다. 색깔에 걸 때에는 블랙이었고 숫자에 걸 때는 홀수, 하이 로우에 걸 때에는 언제나 낮은 수였다. 그녀는 행복을 한순간의 행운에 의존해서 얻으려 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도박을 즐기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나를 떠난 것이고 그것은 옳은 결정이었다. K의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간단했다. 결혼식. 그러고는 잔을 들어 술을 마셨다. 싱글 몰트 위스키는 입안에 머금자마자 향기를 내뿜으며 온몸으로 우아하게 퍼져나갔다. 황홀할 정도였다. 이제 내 쪽에서 K에게 질문할 차례였다. 당신이 지금까지 겪은 일 중 가장 힘든 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예상한 대답이었다. K 역시 눈을 감고 술을 오랫동안 음미하더니 다시 내게 물었다. 당신이 평생 가장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당신을 알게 된 것. 나는 되도록 단호하게 대꾸했고 술을 마시고 나서 질문을 이어갔다. 당신이 지금까지 해야 했던 일 중에 가장 힘든 게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기대한 것은 사랑했던 사람을 잊는 일이었지만 역시 K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한 잔. K가 질문할 차례였다. 당신은 남에게 밝힐 수 없는 사랑을 한 적이 있습니까? Never. 없습니다. K가 노려보는 걸 모르는 척 나는 눈을 내리깔고 천천히 술잔을 비웠다. 이제 K는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지 질문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대답하기에 따라 K와 나의 게임이 끝나버릴 수도 있다. 만약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대답하면 그 대가로 나는 게임에서 제외돼 버린다. 반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또 한 번 상처를 자초하는 셈이다. 둘 다 K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성에 대한 질문은 나중으로 아껴둘 게 틀림없다. 질문권을 얻은 K가 나를 향해 마지막 공격을 해왔다. 당신의 정직성에 점수를 매긴다면 1에서 9 중 몇입니까? 5. 나는 질문권을 검은태 남자에게 사용했다. 오늘 청담동에 있는 호텔에 갔습니까? 예, 갔었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여자가 남편과 별거 중이란 건 알고 있었습니까? 무슨 말씀이죠? 검은태 남자가 나를 쏘아보며 항의했다. 그리고 게임이라면 이젠 내가 질문할 차례 아닌가요? 술을 안 마시기에 대답을 피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꺼번에 3가지 우연이 겹치는 건 물론 어려운 일이다. 호텔 로비에서 마주친 남자가 우연히 내 아내의 옛 애인인데 같은 날 밤 그 남자를 다시 우연히 술집에서 만나고 그 남자는 또 우연히 K가 나와 만나게 해주려고 계획했던 사람이라는 건 확실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나는 K가 나를 부른 데에 어떤 악의가 있을 거라는 의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확실히 나는 정상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누구보다 심각한 패배자였다. 예, 저희가 지금 K의 술집에 모인 네 남자의 대화 읽어드렸는데요. 네. 이때 그 아르마니 청년의 대화는 빠져 있습니다. 네, 지금 좀 분량이 적습니다. 그 친구는. 네. 다시 천천히 설명을 저희가 좀 해드릴게요. 여기 모여있는 네 남자. 우선 주인공인 네가 있습니다. 네, 의사죠? 네. 의사이고 K의 초대로 지금 이 술집에 왔습니다. K가 오늘 좀 들러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연락을 해와서 밤늦게 지금 이 술집에 온 겁니다. K는 술집 주인이고요. 네. 둘은 사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네. 가장 후회하는 일이 뭡니까? 하니까 당신을 만난 것. 네. 당신을 알게 된 것. 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K의 술집에 손님으로 와 있던 두 남자가 있습니다. 네. 한 명은 검은태 안경을 쓴 남자예요. 네.
중년 남자인데 이 사람도 뭔가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남자처럼 네. 나오고요. 또 한 명은 젊은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 아르마니 양복이라는 그 별칭으로 예, 나오는데요. 좋은 양복을 입었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이 아르마니 청년은 위스키에 대해서 뭔가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는 청년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뒤에 가면 K가 이 아르마니 청년을 면박 주는 장면이 네, 나오게 되죠. 네네. 아니 뭐 가장 젊은 친구가 뭐 그 술을 잘 안다고 떠드는지 면박이 예상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재미있었던 건 그 아르마니 청년이 그 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일장연설을 늘어놓았는데 그게 전부 인터넷에서 보고 이제 배운 거잖아요. 근데 그 인터넷에 올린 정보들이 전부 K가 썼다는 그렇죠. 그 사실. 네. 네,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자, 저희가 읽어드린 부분에서 여러분 네. 뭔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라는 맞아요. 예, 그런 장면들이 좀 많으셨을 겁니다. 일단 K와 주인공 의사 친구 이 둘 간의 과거의 일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게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요. 지금 K와 나의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동성연인 관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그런 낌새를 느꼈는데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내와 주인공인 내가 라스베이거스에 놀러 갔을 때, 네. 예, K가 그곳까지 왔다라는 그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그곳에서 만나게 된 건 아니죠. 네, 네, 그곳에 일부러 온 겁니다. 일부러 왔다. 예. 예. 아내가 이제 그것을 알게 되고 아내는 바로 귀국을 해버리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K와의 일로 인해서 아내와의 관계는 깨지게 된 겁니다. 네네. 네, 그러면서 당신을 만난 것을 후회한다라고 네, 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애증이군요. 네, 네, 그래서 그 K는 물어보는 거잖아요. 당신 생애 최고의 날은 언제였습니까? 네, 그래서 주인공인 내가 이런 대답을 해주길 기대했겠죠. 그 라스베이거스에서 뭐 우리가 만났던 날. 하지만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결혼식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금 기대를 배반하는 네, 답을 막 해줍니다. 상처를 주려고. 네, 일종의 사랑 싸움인가요, 그럼?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애증 어린. 네. 예. 근데 뭐 이건 저의 짐작이니까요. 네네.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예. 다만 이 소설에서 풍겨지는 그 분위기 그리고 암시라고 할까요? 네. 네, 그런 걸 보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나는 그 K뿐만 아니라 검은태 남자에게도 적대적인 감정을 보이죠. 네네. 네. 검은태 남자가 저희가 낭독해드린 부분 이전에 예. 자기 스토리를 쫙 얘기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가 사실 재밌는데. 거기도 이야기를 예,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그냥 말로 풀죠. 네네. 네. 검은태 남자. 네. 어떤 일을 고백했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굉장히 열렬히 좋아했던 여인이 다른 자기 친구에게 시집을 가버렸고 네.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이 여자가 자신과 하룻밤을 보내줄 수 있겠느냐고 갑자기 제안을 한 거죠. 그렇죠. 어느 장례식장에서. 정말 이 검은태 남자는 이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예, 근데 이 여자는 자신의 다른 친구에게 예, 그 마음을 주고 결혼했던 것이죠. 네. 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만나서 나와 자줄 수 있느냐? 라고 물었다. 이 남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가 하는 말도 뭐 아주 그렇게 그런 제안을 한 이유에 대해서 여자가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 여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남편과 관계를 하고 나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왜 이런 단조롭고 평범한 일을 남편 아닌 사람과 해서는 안 된다는 걸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저 취향이 좀 덤덤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느 한쪽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흔히 그러듯이 섹스에 대해 약간 환상을 품었을 수도 있고요. 얼마 안가 폐경이라고 생각하니 이 정도가 끝인가 하는 허무한 마음까지 들었던 모양이에요.
평생 한 남자하고만 잤다는 사실이 세상을 오해하게 만든 점은 없었을까? 내가 아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면 무엇이 다른지 혹은 다르지 않은지 알고나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남자와 잡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도저히 적당한 상대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예. 그래서 과거에 자신을 좋아했던 이 남자에게 네네.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참 이게 그 심리적으로 있을 수 있는 심리이긴 한데 예. 정갈하게 참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은희경 작가님이. 예. 경환 씨는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네. 네. 일단 여자의 상황은 아니니까 뭐 폐경이나 이런 걸 경험할 수 없고 근데 폐경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예.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예. 그래서 생리적으로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 야, 아니 뭐 남자 입장에서 설득력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네. 남자 입장에서는 뭐 제가 아직 뭐 노코멘트. 네. 네.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코멘트할 게 있겠습니까? 네. 제가 짓궂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정말 소설적인 상황이죠. 네. 이 남자의 결정은 자신이 좋아했던 이 여자의 청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네. 근데 물론 이게 무슨 굉장히 시혜적인 관점에서 해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본인도 이제 가슴이 뛰는 겁니다. 좋아하는 거죠. 아니 이 남자가 이 여자만을 그리워하면서 지금 15년을 살았어요. 결혼도 했잖아요. 네. 이 남자도 이미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하튼 불구하고 그 과거의 사랑이 네. 남아 있는 거죠. 가슴 속에 남아 있던 바로 그 여자를 갑자기 만나서 그쵸. 이런 제안을 받은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이튿날 곧바로 충치 치료하고요. 뱃살 빼려고 피트니스 클럽 등록하고요. 발모제도 바르고요. 예.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네네. 예. 그리고 두 사람은 호텔에서 만납니다. 방으로 들어가죠. 하지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안 되는 거예요. 경아 씨 왜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예. 바로 무엇이 안 됐을까요? 아니 발기부전인 그렇죠. 겁니다. 네. 네. 정말 안타깝죠. 노력을 했는데 안 돼서 결국 두 사람은 그냥 호텔을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남자가 그 여기 술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네. 자신에게 일어났던 행운이 결국엔 불운으로 끝나고 말았다. 맞습니다. 이 챕터의 제목이 재밌어요. 아까 그렇게 얘기하는 여자가 얘기하는 그 장면의 챕터는 남자의 행운이고요.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챕터는 남자의 불운입니다. 네. 자, 근데 이 에피소드가 그냥 흥미거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 여자 있잖아요.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는 이 여자가 사실은 지금 이 소설의 주인공인 나. 현재는 별거 중인 아내일지도 모른다라는 네. 예, 그런 암시가 그렇습니다. 예, 비춰지고 있습니다. K가 그런 낌새를 챘기 때문에 주인공 의사 선생님을 이쪽으로 와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치 않아요. 네, 명확한 네. 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K가 그것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어서 일부러 너 좀 고통스러워 봐라 라고 불렀는지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예, 소설을 다 읽어도 그건 나오지 않는데요. 네. 소설의 서술이 일단 주인공의 서술이고 주인공이 하고 있는 생각들이 혹시 그런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남자 검은태 남자가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과거의 여자가 내 아내와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건 아닙니다. 네. 예, 그냥 왠지 닮았네? 왜 좋아하는 위스키가 똑같지? 뭐 이렇게 계속 의심을 하게 돼요. 네네. 그러면서 그 진실 게임을 할 때도 그 검은태 남자를 향해서 나는 공격적인 발언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인물 간의 어떤 대화들, 이 네 사람이 모여 있는데 아르마니 청년도 물론 다른 비밀을 갖고 있고요. 그 서로의 어떤 진실들을 거짓과 뒤섞어 놓고, 네. 그러니까 사실, 거짓, 진실이 이렇게 맴돌면서 지금 이들의 대화가 구성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져보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중국식 룰렛이라는 이 소설을 읽는 네. 묘미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리고 재밌는 게 나와요. 천사의 목. 네. 2%는 날아가 버리는 알코올인가요? 네. 천사의 몫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좀 얘기할 게 있죠? 네. 네, 이 천사의 몫이라는 건요. 위스키가 숙성되는 동안 매년 2%에서 3% 정도가 증발을 하는데요. 그걸 이제 천사의 몫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증발되는 게 있다면 천사가 가져가는 2% 정도의 행운 아닐까요? 그 2%의 증발 때문에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대화도 오고 갑니다. 2%는 원래 증발이 돼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놓쳤다고 생각하면서 불행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네. 그 2%, 사실 100%의 비율을 놓고 보면 별것 아닌 것이지만 그 2%의 어떤 비율로 우리는 행불행을 그 경험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중국식 룰렛이 술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도박도 섞여 있어요. 네. 근데 이 도박이라는 것이 지극히 우연에 의지하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타짜들, 제가 타짜들 밑장빼기냐? 네, 뭐 이런 거는 이제 우연의 확률이 아니죠. 네. 네. 근데 도박이라는 것 자체가 우연에 의해서 그 우연에 걸어보려는 인간들의 심리를 그렇죠. 예, 정확하게 재현한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박에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이 도박이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과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비유한 노래도 있어요. 긱스의 늙은 딜러에게 묻다라는 곡이 있는데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어떤 사운드입니다. 예, 들어보세요. 늙은 딜러에게 인생을 물어보는 거군요. 그렇죠. 물어보는 거죠. 늙은 딜러는 계속해서 이제 내 길을 끝내요라는 가사가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요. 좋은 곡입니다. 아니 꼭 도박판에만 가야 삶의 도박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정말 삶 자체가 일종의 선택, 그 선택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갈리는 그렇죠. 도박 같다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스튜디오에 앉아서 낭만서점을 녹음하고 있는 것도 제 모든 선택 네. 그리고 제가 어떤 것을 건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인생극장 있었죠. 네. 이휘재 씨 주연의 그래 결심했어. 빠밤 빠바밤 다 아실 텐데 저도 뭐 낭만서점 진행하겠냐는 제안에 A와 B를 선택해야 그렇죠. 했는데 그 후로 1년 넘게 이렇게 하면서 또 책에 가까워지고 네. 인생이 달라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지나고 있는 이런 인생의 길들이 그렇게 우연과 필연이 뒤섞인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 저는 중국식 룰렛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은희경 작가님의 특유의 비관론이 돋보이는 그런 작품이었고요. 저희 다음 소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자, 대용품은 경환 씨가 또 특별히 하자고 네. 고른 작품인데요. 저는 제가 재밌게 읽었다는 은희경 작가의 소설 있잖아요. 예. 그것은 꿈이었을까? 이 뉘앙스와 느낌을 이 대용품이라는 단편에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 이제 뭐 스토리를 좀 더 얘기해 드리다가 설명해 드려야 될 텐데 예. 여기 한 소녀도 나오거든요. 네. 소녀 맞죠? 예. 이 친구가 한강에 가고 싶다. 차 돌려라.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어떤 안도감, 바람 불어오는. 근데 그런 표현들이 되게 세밀하고 마치 내가 바람을 쐬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도 느끼고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글들이 오랜만에 다시 느껴보는 은희경의 향취랄까? 예. 그래서 대용품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예, 저도 이 작품 좋아하는데요. 저는 특별히 경환 씨가 이 작품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사실
이 작품이 앞에 소년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환 씨가 이 유년 시절의 이야기 또 많이 애정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이 소설이 다루고 있는 이 소년들 간의 어떤 우정? 이런.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야기. 제 마음을 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전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 대용품에 대한 이야기, 제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 작품은 신발을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네. 13살 소년 제이는 친구와 함께 버스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이가 자꾸 멀미를 하자 이 친구는 자신의 창가 자리를 제이에게 양보해 줍니다. 그때 이제 버스를 같이 타고 가고 있던 지도 교사가 이 아이한테 이렇게 손짓으로 앞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자리에서 일어나죠. 그런데 그 순간 버스가 전복되고 맙니다. 하필이면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던 친구는요, 온몸의 뼈가 부서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예. 제이는 그 사고로 의식을 잃는데요. 그 의식을 잃었을 때 제이의 발에 죽은 친구의 신발이 신겨집니다. 사고가 난 뒤에 제이가 맨발인 것을 보고 구조대원이 이 버스 안에서 주워와서 신겨준 신발이 하필이면 그 친구의 신발이었던 겁니다. 네. 제이는 자신보다 여러모로 더 나았던 친구에 비하면 자신은 조명이 꺼졌을 때 대용품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을 밝히지는 못하는 존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어른이 되어 이 제이는 어렸을 때 죽은 친구와 자신이 같이 좋아하던 그녀, 그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억눌러 왔던 알 수 없는 혼란과 슬픔에 빠지게 되죠. 네. 이 소녀를 다시 만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잊고 있었던 슬픔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올라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대용품은 어렸을 때 이 친구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사실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던 그 제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 작품의 일부분 지금 또 낭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녀는 제이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어릴 때는 30대면 굉장히 늙은 줄 알았어. 이렇게 모르는 게 많고 가진 게 없을 줄은 몰랐지. 내 인생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제이는 허리를 곧게 펴고 먼 강물을 바라보았다. 그냥 사람마다 다 정해진 자리가 있겠지. 우린 그 자리에 있는 거고. 누가 정했을까? 모르지. 그녀가 마른 입술을 살짝 깨물며 다시 제이를 향해 몸을 돌렸다. 있잖아. 엄마가 IQ를 안 속였다면 나도 그 버스에 탔을까? 그 버스? 사고난 버스. 제이는 캔맥주를 더 사러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빈 캔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신경 쓰였다. 벤치에서 일어나 편의점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 제이의 옷깃 속으로 스미는 봄바람이 제법 싸늘했다. 소녀는 13살이 아니었다. 14살이었다. 어른들의 말대로 5, 6월 하루볕에도 성장이 달라지는 시기였다. 13살용 문제지를 풀어서 받은 IQ 146은 당연히 진실이 아닐 것이다. 병치레가 심해 곧 죽을지도 모른다며 소년의 출생신고를 1년 늦게 한 장본인인 만큼 아버지는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사실을 밝히기는커녕 큰 이익이라도 봤다는 듯 만족하는 눈치였다. 아버지의 거짓과 부당한 욕망은 소년으로 하여금 과대평가된 그 누군가를 연기하도록 강요하고 있었다. 원치 않는 비밀을 갖게 된 데 더해 그 비밀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소년은 불안하고 두려웠다. 주변에서 칭찬을 들을 때마다 자신을 가두고 있는 비밀의 벽이 한 겹씩 더 견고해지는 느낌이었다. 진실을 털어놓지 못한 채 그 벽 안쪽에 움츠려 있는 자신이 거짓과 공범이라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다. 소년의 생각에 머리 좋고 착한 아이가 있다면 그것은 단짝인 작은 소년이었다. 그는 진짜였다. 그는 한 번 들은 것은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 같지 않은데도 선생의 질문을 단번에 알아들었고
정답을 말한 뒤에는 아무도 생각지 못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했다. 노력해서 10등 안에 드는 자신과는 다른 차원의 타고난 1등이었다. 유쾌하고 당당한 성품이었고 꺼림칙한 비밀 같은 것도 없었다. 소녀는 그와 단짝이 됨으로써 자신이 쉽게 같은 부류로 분류된다는 기만의 회로에 대해서도 깨치게 되었다. 자신은 밝은 조명 옆에 생겨나기 마련인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는 꼬마 전구였다. 조명이 꺼졌을 때 대용품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을 밝히지는 못하는 존재였다. 소년이 친구에게 비밀을 털어놓은 것은 서울로 가는 버스 안에서였다. 작은 소년은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1살 많은데 나하고 발이 똑같았단 말이야? 버스 바닥에 벗어놓은 소년의 신발을 힐끗 내려다보며 그렇게 말했다. 작은 소년은 자기 신발을 벗더니 친구의 신발에 발을 집어넣었다. 신발을 신고는 가볍게 바닥을 쳐보기도 했다. 지도교사의 손짓에 자리에서 일어나던 그는 잠깐 도로 엉덩이를 붙인 다음 제 어깨로 소년의 어깨를 가볍게 건드렸다. 이것 봐. 앉은 키는 내가 더 크다고. 그런 다음 몸을 일으켜 지도교사의 자리를 향해 앞으로 가기 시작했다. 소년은 고개를 통로 쪽으로 기울여 친구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비틀비틀 걸음이 옮겨질 때마다 바닥에 단단히 몸을 붙이고 무게를 버티는 자신의 신발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장면도 좀 나오고요. 네. 저는 우선 이 대화가 시작될 때 그녀와 제이가 성장을 한 다음에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이 장면 그리고 이들이 나누는 대화가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네네. 네. 30대. 그러니까 지금 뭐 한 10몇 년 지난 다음에 만난 것 같습니다. 네. 30대, 저도 이 부분 접어놨잖아요. 이 부분 너무, 문장이 너무 좋아요. 그쵸. 네, 30대면 굉장히 늙은 줄 알았어. 저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이렇게 모르는 게 많고 가진 게 없을 줄은 몰랐지. 딱입니다. 근데 그렇더라고요. 네. 내 인생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맞아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50대면 할 수 있나요? 그때도 안 될걸요. 아마 평생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결핍의 연속입니다. 네. 네. 보면 이 제이와 그리고 어렸을 때 죽은 그 친구가 같이 좋아했던 이 소녀도 또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네. 보면 이 제이와 그녀가 우연히 만나게 된 건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아니, 두 사람 결혼한 건 아니고 네. 예, 결혼식장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건데 우연히 만나는데 결혼하면 안 되죠. 결혼식장에서. 그러니까. 네. 아니 뭐. 네. 신부 너야? 결혼하자. 이렇게요. 근데 이 그녀는 김치를 이제 가져가야 돼요. 네. 거기서 어머니한테 김치를 받았는데 김치를 가지고 가려는데 지하철을 타기에는 애매한 거죠. 그렇다고 택시를 타고 가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제이한테 예, 너 혹시 차 갖고 있니? 나 좀 태워줄래? 해서 두 사람이 같이 네. 지금 차를 타고 가다가 네. 한강에 내린 겁니다. 맞아요. 아주 오랜만에 만나서 이 김치 때문에 좀 민망한데 네 차 좀 어떻할까 해서 탔는데 또 엄청 막혀요. 네. 그래서 한강에나 가자. 차 돌려라. 해서 한강에 간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 소녀도 그렇게 평탄한 인생은 아니구나. 그리고 제이 역시 마찬가지의 삶을 살고 있구나. 두 사람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소년의 비밀도 드러나죠. 이때의 소년이란 건 제이. 네. 네. 제이도 어렸을 때 간직하고 있던 비밀을 또 이 소설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IQ 테스트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사실 자기 나이는 14살과 같은 그 14살 문제지를 풀어서 IQ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죠. 13살 문제지로 테스트를 받고 146이 나왔다는 거죠. IQ 얼마나 나오셨어요? 저 IQ 모릅니다. 그러세요? 네, 안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맞아요. 알면 충격 받을까봐 그랬나? 100이 안 됐나?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네. 저는 기억이 나요. 그래요? 가르쳐줘서 알게 된 건지 제가 몰래 봤는지 모르겠는데. 예, 얼마? 128이던데. 오. 높은 거예요?
뭐 어쨌든 100이 너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140 뭐 이런 게 높은 거라고 들어서. 근데 뭐 그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 것 같은데. 예. 근데 원래 그 IQ 테스트라는 것이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시험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뭐 IQ가 낮게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네. 네, 그것을 측정하는 어떤 방식도 그렇고요. 또 원래는 그것이 이제 그 학습에 좀 뒤처지는 아이들을 좀 이제 알아내기 위한 시험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좀 변질이 돼서 높아야 되는, 높으면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네, 그런 네, 좀 테스트로 언제나 바꾸는데요. 수치가 주어지면 이제 경쟁을 하니까요. 예. 그리고 이게 그 서울로 가게 된, 그러니까 버스를 제이와 그 제이의 친구가 네, 같이 가게 된 이유도 서울에 가서 영재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간 거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IQ 테스트를 속이지 않았다면 그렇게 높은 IQ가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 같이 버스 타고 서울로 가지도 않았을 거고 이런 생각들이 제이의 머릿속에 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나치게 그건 이제 제이가 뭐랄까요. 자신에게 그 모든 잘못을 좀 스스로 간직하게 하는 예, 그런 마음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사실 한 살 더 많은 건 네,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본인이 맞아요. 했던 것도 아니고요. IQ 테스트를 뭐 컨닝한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죽은 친구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저 친구는 진짜인데. 난 가짜고. 네, 그래서 대용품이라는 네. 그런 제목도 여기에서 나온 것인데요. 네. 이 신발이라는 소재가 좀 독특하죠. 네네. 예, 신발을 그 죽은 친구가 신어보기도 하고. 죽기 직전에 네. 버스에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죽은 다음에는 그 친구의 신발을 자기가 신기도 하고. 신겨져 있죠. 네. 그리고 이 죽은 친구와 제이가 함께 골목길을 걸어갈 때 얘네들이 이제 심심하니까 왜 신발 발끝에 걸어놓고 이렇게 휙 차가지고 네네. 막 뛰어가서 다시 차고 막 그런 놀이 많이 있잖아요. 했죠. 예. 예. 그걸 하다가 이제 담벼락을 넘어가게 되면 그 신발을 이제 되찾아와야 하는데 그때는 그 다른 친구의 신발을 신고 마치 자기 것인 양, 네 그렇게 했던 그때 이제 신발을 서로 교환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깽깽이로 많이 다니잖아요. 깽깽이 오랜만이라고. 신발 차놓고 주스러 가려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발이라는 것은 글쎄요, 굉장히 이 소설에서 특별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재가 아닌가 싶어요. 네. 성화 씨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은희경 작가가 이 13살, 14살 소년들이 노는 방식을 어떻게 이렇게 또 자세히 포착했지?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네. 저도 잊고 있었지만 기억날 정도로 신발 바꿔 신고 이런 거 예. 잊고 있던 기억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신발을 서로 바꿔 신으면서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하는 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발에 잘 맞지도 않고요. 네, 어렸을 때는 그런 걸 했던 기억이 이 소설을 통해서 다시금 났습니다. 그렇죠. 예. 이 신발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이 작품에 인용되어 있는 서정주 시인의 신발이라는 시와 또 관련지어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 신으라고 아버지가 아이한테 신발을 사줬는데 게을물에서 장난을 치다가 그 신발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신발을 사다가 신었지만 그 아이는 어디까지나 새로 산 신발은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발의 대용품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스스로 신발을 사 신게 된 뒤에도 예순이 다 된 지금까지도 나는 아직 대용품으로 신발을 사 신는 습관을 고치지 못한 그대로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떠나보낸 신발만이 참 신발이고 그렇죠. 나머지 신발들은 다 신발의 이데아가 지금 저기 어디 가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참 신발은 없는 거야.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진짜 신발이 어디로 갔을까라는 거죠. 이걸 인생의 문제에 그대로 대입해놓고 지금 이 소설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네네. 네. 재밌습니다. 대용품. 정말 잃어버린 우리의 그 무엇,
어디 있는 것일까요? 네. 제주 소년이긴 한데 나의 소년은 어디로 가 있을까? 그렇죠. 그걸 찾아 나가는 과정이 또 음악을 만드는 과정이고, 네, 살아가는 과정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대용품, 네, 경환 씨의 추천으로 저희가 또 읽어봤는데요. 잘못 어른이 돼버린 사람. 어쩌면 우리는 신발을 바꿔 신은 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또는 신발 없이 맨발로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저는 이 소설 읽으면서 좀 해봤습니다. 오늘 은희경 소설집을 쭉 다루면서 문학 평론가로서의 허희 씨의 그 뭐랄까 빛나는 멘트들이 아주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본도 미리 받았는데 이제 그 동안의 대본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아예 뭐 일부러 힘을 줘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게 저희가 다뤘던 이른바 대중소설과 순수문학? 물론 계속 제가 그걸 분할하는 건 좀 의미가 크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래도 뭐 그게 허희 씨가 분할하신 건 아니고 원래 조금은 나뉘어져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서사가 굉장히 강력한 어떤 작품에서는 사실 제가 개입할 영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해석을 펼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거든요. 근데 그 은희경 작가님의 작품처럼 그러니까 이런 상징과 그리고 인생에 대한 어떤 복잡함이 이렇게 고스란히 들어있는 작품들은 제가 개입할 영역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좀 즐거워하는 것 같기도 해요. 물을 만나셨습니다. 네, 마지막 작품 해보죠. 네. 자, 마지막으로 또 다룰 작품은 별의 동굴이라는 단편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미로 따지면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네. 별의 동굴은 책을 테마로 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네. 네. 왜 이렇게 공감이 가는지 이제 이 소설의 주인공은 9년째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 40대 중반의 시간 강사인데 예. 시간 강사라는 점에서 또 감정이입이 되면서 그렇구나. 저는 저만 이입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저도 이입됐어요. 네. 책으로 둘러싸인 방 오피스텔에서 혼자 지내면서 현실을 수긍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입장과 한계를 정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데요. 예. 행복도 적게 슬픔도 적게 느끼는 삶을 살아왔던 그에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예. 하나의 사건은 그와 똑같은 생일을 가진 여자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부동산에서 만나요. 네. 부동산 뭐 알바인지 뭔지 아무튼 부동산에서 만난 이 여자가 또 동네에서 이제 오며 가며 보는 거죠. 예. 그러다가 남자와 자신이 산책의 방향이 반대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조금씩 이 남자의 삶으로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남자의 부정맥 증상이 심해져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맥이라는 것이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혼자 살아서 지금 서러운데 부정맥 증상도 있고 증상이 오면 혼자서 막 가다듬어요. 심호흡하고 네. 얼마나 짠하던지. 예. 그래서 수술 날짜까지 받아놓고 네. 뭐 이사를 하느냐 마느냐 그 가운데서 짐을 꾸리다가 또 책 다시 다 뒤집고 예. 뭐 책에 관한 애증도 좀 느끼면서 네.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남자는 균형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했던 남자입니다. 근데 이때의 균형이라는 건 최소한의 것으로만 자신의 삶을 지탱시키는 그런 그 삶의 방식을 추구해 왔던 건데요. 소설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욕망을 조절하면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고 믿어왔던 그의 삶이었는데요. 그의 삶에 이제 이런 불균형들이 발생하면서 이 문제들을 이제 그가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특별한 변화도 사연도 없이 같은 자리를 맴돌며 지겹도록 하나의 인생만을 사는 것은 그 혼자뿐이었다. 친구들은 출퇴근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티셔츠와 백팩으로 충분한 옷차림. 가족 없이 혼자 보낼 수 있는 휴일 따위를 들먹이며 그의 자유를 부러워했다. 술값 한 번 시원스럽게 낼 주제도 못 되고 작은 원룸에 혼자 살며 화제에도 끼어들지 못하는 그에 대한 형식적인 배려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때로는 배려가 지나쳐 배제가 되고
은연중에 무능력한 사람으로 취급될 때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자리가 불편한 건 아니었다. 그 역시 자기 방식대로 삶을 관리해왔고 거기에 대해 일정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포금도 하지 않고 여행도 가지 않았다. 청결과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며 스스로 정한 사소한 규칙들을 되도록 지키면서 살아왔다. 기준을 낮게 잡으면 낙천적이 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욕망을 조절하면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다. 집에 돌아와 혼자 맥주캔을 딸 때가 더 좋긴 했지만 어떤 모임에서든 위축감을 느끼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자기 비하로 자리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고 자신의 마이너리티를 도덕적 무기로 내세우는 옹졸함도 부리지 않았다. 그는 남의 입장을 쉽게 이해하는 편이었다. 피해자가 되기 싫었기 때문이다. 공원을 반바퀴쯤 돌았는데 벌써 뒷목과 겨드랑이에 땀이 배기 시작했다. 그는 음료수 자판기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생수 한 병을 빼서 들고 등나무 그늘 쪽으로 다가갔는데 그곳 벤치에 혼자 앉아있던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부동산 사무실의 염색머리 여자였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곧바로 인사를 건넸다. 그가 자판기 앞에 멈췄을 때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산책 나오셨어요? 네. 그는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옆자리에 앉기도 다른 자리로 가기도 어색했다. 여자가 그를 올려다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이 방향으로 걸으시나 봐요? 네? 반대 방향으로 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 그는 생수병 뚜껑을 비틀었다. 그렇죠. 그녀가 팔을 쳐들어 손가락으로 크게 동그라미를 그려 보였다. 저는 이 방향이거든요. 시계 반대 방향. 저랑 반대로 걸으시네요. 생수를 한 모금 마신 뒤 그는 겨우 할 말을 찾아냈다. 공원에 자주 오세요? 네, 점심 먹고 나서요. 그녀는 점심시간에 빈 사무실을 지키고 있다가 사장과 실장이 돌아오면 밥을 먹으러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들의 점심시간이 길어지면 오후 늦게야 공원에 나오는데 한적해서 그 편이 더 좋다는 거였다. 여기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는 게 재미있어요. 같은 방향을 보면서 줄지어 걷는 사람들도 있고 서로 다른 방향에서 와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요. 그녀는 비밀이라도 알아낸 듯이 눈을 반짝였다. 사람들은 되게 자기가 정한 방향으로만 걷는 것 같아요. 시계 방향 아니면 시계 반대 방향.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공원에 들어서면서 무심코 걸음을 옮겼는데 생각해보니 늘 같은 방향이었다. 그녀식으로 말하자면 시계 방향이었다. 네, 이 남자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도 조금 정보를 얻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캐릭터가 어딘가에서 좀 본 듯한 캐릭터기도 해요. 저는 저랑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네네. 네. 그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네. 이런 영화에서도 동창회 나가서 이렇게 뭐 지갑을 두고 왔는데 뭐 이런 캐릭터도 한 명 있고 한데 네, 그런 장면들도 좀 생각이 났고 이 공원 산책할 때 방향 얘기하는 거 저도 공원에 자주 가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같은 방향으로 걷습니다. 왜냐하면 부딪히니까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걷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네. 그것은 아무래도 자신의 동선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집에 다시 돌아오려면 뭐 시계 방향으로 걷는 것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또 인생에 대한 비유로 작동을 해요. 네네. 네. 그리고 이 여자와 남자가 은은하게 로맨스가 시작될 것만 같은 느낌도 받게 되면서 우리 한번 맞춰볼까요? 이런 느낌도 맞아요. 네, 좀 듭니다. 저는 이 남자가 그 처음에 그 생일 문자를 받으면서 잠에서 깨는데요. 네. 그 생일 문자란 다름 아니라 안경점에서 보내준 쿠폰을 보내주면서 뭐 생일 축하합니다 뭐 이런 문자였어요. 이런 적 있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생일 축하 문자가 그 어디서도 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이런 걸 받은 거예요. 혼자 굉장히 그 총각으로
예. 찌질하게 살아가던 나날들 중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그래서 제가 SNS에 올렸던 것 같아요. 오늘 축하 받았다고. 안경점에서. 저도 안경점 뭐 그런 비슷한 거였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대로 그냥 컴퓨터는 알아서 그 시간 되니까 쏴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느껴지는 이걸 고맙다고 해야 할 수도 없고 답장을 보낼 수도 없고. 네. 그냥 좀 처량한 느낌이 들죠.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의 시작 부분부터 이 남자가 굉장히 외롭구나. 그러니까 단박에 느껴지고요. 그리고 생일인 것이 이 남자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는 이 여자도 같은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생일이 같아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우연히 들어갔을 때 생일 케이크 자르죠. 네. 이 여자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생일 케이크를 자르는데 같이 드실래요? 하고 심지어 노래도 좀 불러주고. 네, 노래도 불러주고. 예, 갑자기 처음 만나가지고. 네, 재밌습니다. 예.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 외롭다고 느껴지는 것이 술집에서 각자 그냥 혼자 앉아서 술을 마셔요. 혼술을 하고 있어요. 예. 40대고요, 둘 다. 이 여자는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니 이혼을 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더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모두 이렇게 생일을 외롭게 보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두 사람이 그런 점에서 어쩌면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이로 발전할지도 모른다는. 문득 스쳐가는 우리가 했던 작품. 돈 없어도 난 우아한 게 좋아. 네, 40대 야마다이미의 작품. 네. 스쳐 지나가기도 하네요. 네,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전 사실은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두 사람이 부디 이 남자의 부정맥 수술이 잘 끝나서 예, 이왕이면 이 부동산 여자와 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이 소설 다 읽은 다음에 했어요. 부동산 여자 되게 느낌 괜찮은데요? 돈 많을 것 같고. 지금 돈이 많아서 괜찮다고 하신 겁니까? 뭐 부동산이 자기 소유는 아니니까. 네. 자, 이 별의 동굴이 또 특별히 저희한테 많은 어떤 공감을 줬던 건 아무래도 책으로 둘러싸인 삶? 이런 게 아닌가요? 이 여인이 남성의 집에 들어와 볼 기회를 얻는데요. 부동산 여자니까. 예. 집 보러 왔습니다. 들어오는데, 야, 동굴 같아요. 책으로 둘러싸인 동굴 하면서 이제 들어오죠. 그 장면도 굉장히 로맨스가 또 깊어질 것만 같은 느낌의 재밌더군요. 근데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죠. 네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책으로 둘러싸인, 그리고 책으로 자신의 삶을 방어해 왔던 이 남자가 저와 무척 닮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사실은 그 집에 가면 뭐 물론 책이 뭐 대단히 많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냥 방이 책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네. 이렇게 좀만 건드리면 무너집니다. 책이 막. 그래서 전 CD가 그런데. 그러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환 씨는 음악으로 둘러싸인 어떤 생애를 구축하신 건데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뭐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 현실을 몸으로 부딪힐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완충 장치를 마련해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과 직접 맞닥뜨리긴 싫으니까 책이라는 경유 지점을 통해서 저는 한번 걸은 그런 책을 통한 어떤 세상과 대면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네. 이 남자가 몇 년째, 9년째 박사 논문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도 설명을 좀 해주는 것 같은데, 자신이 뭐 논문을 좀 써나가다 보면은 논리가 좀 빈약한 것 같고, 이 문장이 저 문장이랑 이어지지 않는 것 같고, 따지고 들어보면은 맨 처음에 세운 가설 자체가 문제인 것 같고,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정성 있는 학자의 자세인데, 남들은 좀 어떻게 요령껏 했는데, 이 남자는, 뭐, 무식한 건지, 순수한 건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그런 삶에 대해서 이제 아프고 이러면서 책을 정리하면서, 이제 이 책에 대한 어떤 애증, 불신, 이런 것도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네. 저는 책으로 이렇게 성벽을 쌓아둔, 마치 숲으로 된 성벽이라는,
시도 떠오르는데 책으로 된 성벽 얼마나 허약하겠습니까? 네.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으로 뭔가 진리의 탑을 구축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네. 겁니다. 알려고 할수록 더 모른다는 것만 알게 된다. 이런 얘기도 학부 시절에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예. 지혜를 사랑한다 해서 철학이잖아요. 필로소피아. 네, 철학과를 다니면서 알게 된 것이라고는 아, 철학이 되게 양이 많구나. 그것만 알았거든요. 되게 많네? 그렇게 겉핥기식으로 예. 네, 알고 졸업을 했는데 이 남자는 오죽하겠습니까?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 과정에 9년 차이시니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비단 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과 대면하는 자신만의 어떤 그 경유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경환 씨에게는 음반일 테고요. 저에게는 책일 테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뭐 어떤 것들이 다 될 수 있겠죠. 네네. 근데 문제는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만의 공고한 세계가 사실은 굉장히 약한 그 집안에 쌓아 올려져 있던 것이고 그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자신의 생과 마주하게 될까? 좀 그런 질문을 이 별의 동굴을 통해서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좀 읽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오전 8시 반쯤 바퀴 침대가 복도에 도착했다. 남자 조무사가 그가 침대에 올라가는 걸 도왔다. 남이 끄는 침대에 누운 채로 좁은 복도를 지나가는 건 이상한 경험이었다. 누운 채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무력했다. 스스로 발로 바닥을 딛고 선다는 것, 손을 내밀거나 팔을 뻗친다는 것, 고개를 젖혀 뒤를 바라본다는 것, 그런 모든 운동과 의지의 전 단계가 봉쇄돼 있었다. 무방비한 탓인지 몸에 가해지는 속도도 훨씬 빠르게 느껴졌고 시야는 한정되었다. 바퀴 침대가 환자 수송용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천장에 붙은 그림을 보았다. 기독교 재단의 병원이기 때문일까? 누워서 실려가는 사람이 보도록 붙여놓았음이 틀림없는 그 그림은 천지창조의 한 부분이었다. 신과 그의 피조물이 손가락이 닿으려는 순간을 그린 그 그림은 신이 인간에게 지성을 부여하는 장면이라고도 해석된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최초의 인간이 창조되는 순간 깨달아버린 살아있음의 무력함, 그리고 그 굴레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엄격한 운명의 모습으로 비춰졌다. 9월 어느 날 뉴스를 검색하던 그는 별의 동굴이란 단어에 시선을 멈췄다. 아프리카의 한 동굴에서 고대 인류의 화석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몸이 작은 여성 과학자들이 25cm도 안 되는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1,500여 개의 유골들이 가지런히 정돈된 형태로 놓여 있었다. 과학자들은 장래의식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죽음 이후를 상상한 최초의 인류에게 호모 날레디라는 이름을 붙였다. 별의 인간, 그들이 발견된 동굴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었다. 그는 처음 동굴 안으로 들어간 과학자들이 보았을 수없이 많은 화석의 풍경을 상상해 보았다. 바닥에 흩어진 것처럼 보였겠지만 누군가의 애도에 의해 그들이 살았던 생의 내용과 그 질서를 전해주었을 화석들. 불현듯 자신이 먼 훗날 그해 여름을 별의 동굴이란 말로 기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네, 이 남자는 이제 수술을 받으러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네. 그 엘리베이터에서 천지창조 그림을 본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자신이 뉴스를 검색하다가 만났던 별의 동굴이라는 단어와 또 발견된 화석들 이야기, 이 얘기도 하고 있죠. 예. 저는 이 남자가 수술을 받기 전에 떠올렸던 이 생각들,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이 창조되는 순간 깨달아버린 살아있음의 무력함. 예, 그리고 그 굴레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엄격한 운명의 모습.
네, 이것이 서술된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이 별의 동굴이 굉장히 제 머릿속에는 병치되어서 장면이 그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인가 하면 신이 인간에게 어떤 제약을 가한 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런 엄격한 운명의 모습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전 그건 나름대로 인간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별의 동굴과 같은 자신만의 동굴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통 우리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려는 사람한테 너 또 동굴로 들어가는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이 남자는 책의 동굴을 만들어서 자신의 집을 책으로 된 별의 동굴처럼 만들었던 것이고요. 원래 고시원에서 살면서 그게 꿈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남자는.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동굴을 만들어 나갈 텐데 그런 식으로 자신의 삶을 그 운명에서 좀 떼어 놓으려는 그 운명으로부터 뭔가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려는 어찌 보면 구원을 향한 몸부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저는 이 천지창조에 대한 어떤 이 남자의 해석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별의 동굴이 절묘하게 어떤 그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배치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쭉 읽었던 중국식 룰렛의 여러 편의 소설 중에서 별의 동굴의 마지막 부분은 특히나 별의 동굴이라는 소설 제목을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의미도 더 진하게 부여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렇죠. 네. 저는 숙명과 운명을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숙명이라는 건 인간은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것을 저는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운명이란 건 뭐냐? 운명은 우리가 어차피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다면,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는 도정 위에 놓여 있다면 거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어차피 죽을 거지만 그 죽어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인간들의 의지가 작동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운명은 좀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여지가 있다. 그렇죠. 네. 100%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숙명 속에서 운명으로 그것에 어떻게든 대항 혹은 대처해 보려는 네. 인간들의 무용해 보이는 노력이 문학이고 음악이고 네, 여타의 모든 행위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문학평론가 허희 씨였습니다. 오늘 정말 물을 만나셨고요. 굉장히 괜찮네요. 네. 아는 척. 네, 소설, 네, 했습니다. 소설과 또 해석의 여지가 있고 이야기 나눌 거리가 많이 있는 은희경 소설집 중국식 룰렛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은희경 작가님의 이 중국식 룰렛 그냥 이야기를 이렇게 3편 했는데요. 네. 나머지 작품들은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감상평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네. 저희가 다뤘던 작품들에 대한 견해도 좋고요. 네, 이렇게 해서 낭만서점 63회 첫 번째 트랙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두 번째 트랙으로 은희경 작가와의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